천가지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음악과도 같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하죠.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삶과 사랑, 그리고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소망은 때로 이루기 힘든 꿈처럼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저희 천가지 지혜와 함께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부모는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냈건만 늙고 병들어 정신이 흐려지자 평생을 믿었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학대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선우 박사는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현실을 씁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박 박사는 과거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노인성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자식들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왔다가 그대로 버려지는 가슴 아픈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끝내 데리러 오지 않아 병원 측에서 직접 동사무소에 연락해 차를 수소문하여 댁까지 모셔다 드려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자식이 버젓이 있는데도 요양원에 가야만 하는 현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80세 박씨 할머니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남편은 과거에 사업으로 꽤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홀로 3남매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두 딸은 현재 미국에서 결혼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한국에 남은 막내 아들 역시 번듯한 호텔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할머니가 아직 정정하셨을 때 두 딸은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가 봉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할머니에게 갑자기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술에 의존하고 집 밖을 배회하며 이웃집 문을 두드려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웃들의 불평이 쏟아졌지만 차마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보낼 수는 없었던 두 딸은 결국 어머니를 한국의 남동생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3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며 자신들을 대신해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자 아들은 늙은 어머니가 그 돈을 다 쓸 리 없다 생각하며 기쁘게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함께 산 지 사흘 만에 문제는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에 실내를 하고 온종일 옛날 이야기를 중얼거리셨으며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과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며느리와 손주들 보기 창피하다는 생각에 할머니가 집안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다락방으로 거처를 옮겨버렸습니다. 좁은 다락방에 갇히게 된 할머니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었던 아들은 결국 50만 원짜리 단칸방을 얻어 간병인 한 명과 함께 어머니를 내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아들 내외가 할머니를 찾아오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늘 간병인과 함께 외롭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간병인이 놀러 나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머니를 집에 혼자 가둬두는 모습도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괴로움에 소리를 지를 때마다 간병인에게 온갖 구박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집을 탈출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날까 두려워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김씨 할아버지의 사연 역시 그에 못지않게 비통합니다. 약 3년 전부터 할아버지는 말이 많아지고 자식들에게 욕을 하며 성격이 괴팍해지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거의 주무시지 않고 지방과 마당을 서성이며 도둑을 잡겠다며 경계를 섰습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헤드라이트를 비추기만 해도 도둑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칼을 들고 쫓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밤마다 칼을 들고 대문 앞을 지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귀신의 씨였다며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아버지 부양의 책임을 미루며 누구도 아버지를 모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꺼린다는 것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매일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우울감에 잠겨 지냈습니다. 그 후로 손주들마저 할아버지를 멀리하며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나 김씨 할아버지처럼 뚜렷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분들만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이씨 할머니의 경우처럼 정신은 멀쩡하지만 몸이 아픈 경우에도 그 고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할머니가 입원한 7일 동안 병실에는 가족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모아 간병인을 고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박산우 박사는 자식과 손주가 있어도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현대사회에 결코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느 병원의 노인병동에만 가보아도 부모를 직접 돌보는 자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 박사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으로 부모 봉양의 의무를 대신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박사에 따르면 노년에 접어들어 특히 정신질환을 앓게 될 때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약이나 치료보다도 자식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운 부모님의 마지막을 자식 대신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지고 때로는 깜빡깜빡하며 주변을 힘들게 한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평생을 자식에게 바친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다고들 하죠.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꾸준 일 마다치 않으며 돈을 벌어 자식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 걱정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노후를 평안하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면 바로 이런 것들에 의지해야 합니다. 첫째, 바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건강이 서서히 나빠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 정신이 맑고 아직 기력이 있을 때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세요. 가족이야말로 노년에 당신 곁에 남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풍요롭고 따뜻한 노년을 보내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며 항상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가 있으면 어떤 병이든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을 챙겨야 노년에 좋은 건강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은 반드시 내 손에 내 이름으로 쥐고 있어야 가장 확실합니다. 노년에는 너무 아끼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곳에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섣부른 투자나 사기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에게 전부 넘겨주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노년에도 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할지 아닐지의 절반은 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내가 모은 저축은 젊은 시절 땀과 노력으로 이룬 결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모아둔 그 돈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축한 돈을 자식들에게 전부 주지 마세요. 더 이상 일할 기력이 없는 노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기 십상입니다. 올해 68이 된 저는 손주 손녀까지 모두 본 할머니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수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아 넓은 집을 장만했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덕분에 해마다 동네에서 모범 가정으로 칭찬이 자자했죠. 저는 아이들이 결혼한 후에도 함께 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지만 생각만큼은 깨어있는 편이었거든요. 무엇보다 고부 갈등으로 집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나 딸이 아이를 낳으면 몇 달간 가서 돌봐주고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각자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고 느꼈고 늙은 부부가 서로를 돌보며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삶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이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도 없다며 같이 살자고 성화였어요. 제가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아들 녀석의 사업이 어려워져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아들 내외는 돈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쳤습니다. 그 무렵 마침 저희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골목 안쪽 집이 대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저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바로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아받은 10억 원 중에서 아이들에게 각각 4억 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2억 원은 제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네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화목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는 점차 나빠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준 4억 원으로 은행 빚은 갚았지만 사채 빚이 아직 2억 원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며느리는 제게 살갑게 굴며 남은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2년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 돈은 제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마련해둔 마지막 보루였기에 망설여졌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조르는 동안 며느리는 극진한 효녀처럼 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맛있는 반찬에 과일까지 챙겨 제 방으로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제가 절반만 빌려주겠다고 하자 며느리는 당장 얼굴에 불만을 드러내며 제가 너무 빡빡하게 군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큰아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위로는커녕 도리어 저를 나무라더군요. 어머니가 뭘 얼마나 심하게 하셨으면 아내가 저러겠어요. 이제 와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면 저만 더 힘듭니다. 지금 제 일도 죽을 맛이라고요.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슬픔을 삭을 뿐이었죠. 딸은 멀리 살고 아이 셋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1억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때로는 숨이 막히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지인을 통해 마음에 쏙 드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가족회의를 열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아이들은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더군요. 친척들이 알게 되면 틀림없이 불효자식이라고 욕할 거라면서요. 고부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부딪히는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저는 속이 상해 혼자 장을 봐서 따로 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빚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해댔죠. 그 때문에 아들은 얼굴이 헬쑥해지고 밥도 굶은 채 하루 종일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전부 인출해 아들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빚 독촉의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사업에 집중할 시간을 벌 수 있었죠. 아들은 제 식사는 챙겨주었지만 경조사비나 노인정 활동비 같은 용돈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죠. 내게 2억 원이 있었잖니. 예전에 빌려준 1억 원이랑 이번에 네 빚 갚아준 1억 원은 그냥 주는 셈 칠게. 대신 이제 내가 연금도 없으니 매달 용돈이라도 몇십만 번씩 따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신데 돈 쓸 일이 뭐가 있으세요?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면서 뭘 자꾸 귀찮게 하세요. 그리고 빌려갔다는 그 1억은 나중에 돈 벌면 드릴게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돈도 있고 재산도 있던 제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모든 걸 내주었는데 결국에는 식충이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 신세가 너무나 서럽고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친구를 많이 사귀십시오. 아버지, 이번 설 쇠고 나면 저희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요, 네? 박 영감님은 딸의 말에 얼굴이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죠. 얘야, 아비는 평생을 이 시골에서 살았다.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훌쩍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거의 10년을 나랑 친구해준 김영감은 어떡하냐. 그 친구도 나처럼 곁에 마누라도 자식도 없는 외로운 신세인데. 우리 두 늙은이 친구가 서로 의지하며 지낸 세월이 얼만데 이제 와서 그 친구를 혼자 남겨두고 나만 훌쩍 떠날 수는 없구나. 딸 민지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 자식보다 남을 더 챙기는 아버지가 야속하게 느껴졌죠. 아버지가 아프시기라도 하면 김 영감님이 아버지를 돌봐줄 수 있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남이 가족만큼 할 수 있겠어요? 박 영감님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긴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부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졸졸거리는 물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며 두 사람의 아픈 마음을 더욱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전화는 뚜뚜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져 버렸고 화면은 까맣게 변했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마지막 햇살 한 줌이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낡은 나무 창틀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박 영감님의 마음속에 잠시나마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등불은 방 한 구석만 희미하게 비출 뿐이었지만 어차피 집이 크지 않았기에 그는 그것이 아주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지나가던 이웃들이 어르신, 등불이 너무 어두워요. 그렇게 아끼지 마세요. 이제 자식들도 다 자리 잡아서 잘 벌잖아요. 어르신 한 분쯤은 충분히 모실 텐데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많이 해봐야 자식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싫었고 그렇다고 침묵하는 것이 자식들을 탓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것도 싫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절약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 지금의 삶이 부족함 없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작은 땅과 집이 있었고 자신을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황혼한 아이에 함께 장기를 두고 여기저기 마시를 다니고 그저 저녁 무렵 퇴마루에 나란히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평온함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떠올리자 또다시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만 해도 몇 번째인지 모른 한숨이었죠. 한숨을 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니 큰일이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그들이 이해해 줄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은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이 좋은 직장을 구한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몇 달에 한 번씩 보면 된다고 생각했죠. 자식들이 어서 자리를 잡아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테고 그래야 자신의 걱정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박할아버지는 잠 못 드는 깊은 밤이면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사무치게 그립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어떤 날은 식사를 하다가 말고 멍하니 수저를 내려놓고는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저 먼 곳 어딘가로 시선을 던지곤 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그저 아련한 슬픔만이 가득했죠. 하루는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옆집 김씨 아저씨가 사탕이랑 과자 때문에 울며 싸우는 손주들을 달래는 모습을 보는데 어쩐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아이고 손주들 보는 거 정말 힘들어 하고 푸념했지만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박할아버지는 그 시끌벅적함이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손주들이 다리에 매달려 장난을 치고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그 느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인 김할아버지를 이 시골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자니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세상살이가 어디 혈육간의 정만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던가요? 수십 년을 쓴 낡은 찻잔 하나, 늘 베고 자던 베개와 이불에도 정이 드는 법인데 하물며 평생을 함께한 친구는 오죽할까요? 박할아버지에게 김할아버지는 너무나도 큰 빚을 진 은인이었습니다. 이 늙은 목숨 하나도 실은 김할아버지가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해 박할아버지의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지만 차마 자식들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막 자리 잡고 일하는 애들인데 나 하나 돌보라고 부르면 그 애들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애들이 전화해도 무조건 건강하다고 해야지. 걱정이라도 덜어줘야지. 박할아버지는 김할아버지 덕분에 아찔한 위기를 넘겼던 그날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밭에 나가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구름대가 하늘을 뒤덮으며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이 금방이라도 큰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았죠. 할아버지는 서둘러 물뿌리개와 농약봉지를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가물면 밭에 심은 배추가 물이 부족해 자라지 않을까 걱정이고 비가 오면 마당에 널어놓은 시래기를 걷어줄 사람이 없어 걱정이었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부지런히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행히 밭이 집 뒤편에 바로 붙어 있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급한 걸음은 무거운 비구름이 다가오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서두른 탓일까요? 미끄러운 흙길에 그만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는 충격에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엉금엉금 일어나 보니 온몸은 흙두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5분쯤 지나서야 겨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손발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들판에는 거센 빗소리만이 윙윙거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욱신거리는 다리의 고통 때문에 흐르는 식은땀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지독한 통증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통증은 가라앉기는커녕 움직일 때마다 살을 내는 듯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판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다리가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장기를 두자고 놀러올 김 할아버지가 텅 빈 집만 마주하게 될까봐, 자식들이 건 전화를 아무도 받지 못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쩌면 다음 날 아침 밭에 나온 다른 사람이 발견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젊으지도 않은 놈이 왜 이리 조심성이 없었을까? 왜 제 한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수십 년을 다녀 닳고 다른 길에서 넘어지다니 한심하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텅 빈 공간을 가르며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허둥지둥 달려오는 김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에 쓴 삿갓이 거센 바람에 뒤로 홀랑 뒤집힌 채였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비바람 속에서 할아버지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꺼져가던 할아버지의 희망의 불씨를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살가운 이웃의 정과 의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정하게 등 돌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일은 딸 네가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아비의 마음속에서는 되뇌고 있단다. 괜찮다. 나중에 네가 오면 그때 아빠가 차근차근 다 설명해주마. 어려울 때 서로 등불이 되어주고 힘든 고비를 함께 넘겨주는 이웃사촌의 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내 딸아. 여러분, 노년의 삶에는 다양한 빛깔을 가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살아온 다채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하죠. 한두 명의 좋은 친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다채로운 맛과 향으로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고통을 견디고 화해하고 털어내는 모든 과정을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가장 훌륭한 의사이며 중요한 것은 슬픔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어째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옛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억에 잠기는 걸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경력은 뜬구름처럼 아득해지고 이제는 인생이라는 여정의 마지막 역에 서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순서로 어머니의 침대라는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이 힘겨워 늘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다니셨죠.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더니 마침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셨습니다. 필름을 불빛에 비춰보시더니 척추 4번과 5번에 골극이 자랐다는 진단을 내리셨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한 보따리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약을 다 먹고 나면 통증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한약을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막내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용하다는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한참 동안 진지하게 맥을 짚어보시더니 혈압을 재고는 한 달치 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약을 건네주시며 흙으로 만든 약탕기에 물 3사발을 부어 8푼이 될 때까지 정성껏 달여 마시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약을 다 먹으면 다시 오라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달간 한약을 드시면서 어머니는 입맛도 찾으시고 잠도 잘 주무셨습니다. 얼굴색도 혈색이 도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은 분명 좋아지셨죠. 하지만 허리 통증만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옆 동네에 사는 김 선생님 댁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약과 침수를 병행하면 몇 달 안에 나을 거라고요. 김 선생님 댁에는 간판 하나 없었습니다. 한의사라고 해야 할지 민간요법 전문가라고 해야 할지 모를 그곳에는 온갖 동물과 약재를 담가놓은 약주병들이 가득했죠. 김 선생님은 대충 훑어보시더니 약을 지어주시며 집에 가서 달여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그 댁으로 가서 몇 달 동안이나 침을 맞아야 했습니다. 침을 맞고 온 날이면 어머니는 허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셨고 약을 드시면 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허리 통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동네의 한 지식인이 분석하길 척추 골곡은 뼈에 관련된 질병이라 약을 먹는 것은 통증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뿌리를 뽑으려면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요. 걱정이 된 형제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각자 돈을 조금씩 모아 어머니를 큰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했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완치될 수도 있지만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고 골극이 다시 자랄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이미 연세가 많으셨으니까요. 형제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가 이 병과 함께 여생을 보내시도록 고향집으로 다시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겨우 30이셨습니다. 여전히 파릇파릇하고 아름다운 나이였죠.
아내를 잃은 동네 남자들이 어머니를 돕겠다며 집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을 혼자 키우겠다며 굳게 마음을 닫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자식들이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때면 어머니는 광주리를 이고 동네 어귀 삼거리로 나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과일을 싣고 장에 내다 팔러 가면 어머니는 그 과일을 사들여 시장으로 가져가 소매로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과수원 농가에 직접 찾아가 망고, 파파야, 사과, 배 할 것 없이 과수원 전체의 과일을 통째로 사들이기도 하셨죠. 어머니는 과일을 집으로 가져와 종류별로 나눈 뒤 다시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 팔거나 도매로 남겼습니다. 돈을 제법 번 날이면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사탕 한 봉지나 과자 한 봉지를 사오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해 진력이면 을의 동네 어귀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가 광주리를 인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기만 해도 아이들은 서로 먼저 어머니에게 닿으려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머니의 삶은 무거운 짐과 한 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기만 하던 광주리가 어머니의 머리 위에서 오랜 세월 눌려 닳고 닳아 반질반질해졌습니다. 이 광주리가 부서지면 깊고 덧대어 쓰다가 또 부서지고 그러면 또 다른 광주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부드러워만 보이는 어머니의 어깨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광주리를 부서뜨렸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자란 만큼 어머니의 허리는 굽어버렸습니다. 가정 형편은 눈에 띄게 나아졌죠. 가장 큰 변화는 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논두렁 한가운데에 있는 초가집에서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갓 지었을 때는 볼품 없었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볏짚 지붕이 썩자 비만 오면 집 안으로 물이 샜고 흙바닥은 질퍽거렸습니다. 해가 뜨면 바닥은 얼룩덜룩해졌죠. 그렇게 몇 년을 임시방편으로 살다가 주머니 사정은 넉넉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함석지붕을 얹고 미장도 하지 않은 벽돌벽에 창문도 없는 집을 새로 지으셨죠. 바닥은 시멘트로 마감했습니다. 막 집터를 다질 때 인부 아저씨들이 어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는 헌 함석을 사다가 목구멍을 타루로 메워서 쓰면 새 것처럼 비가 새지 않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괜찮았지만 여름이 되어 볕이 뜨거워지자 타르가 녹아내려 못구멍을 막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자 집안은 다시 여기저기서 물이 새기 시작했죠. 게다가 창문이 없는 곳으로 비바람이 들이치면 형제들은 서둘러 비닐을 찾아 막고 대하와 양동이를 가져다 물을 받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집안은 온통 물바다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몇 년 후 자식들이 점점 커가면서 집은 다시 비좁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집을 수리하셨습니다. 방을 더 만들고 새 함석으로 지붕을 갈고 창문을 달고 바닥에는 타일을 깔았죠. 땜질하듯 고친 집이었지만 이제는 비도 새지 않고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는 제법 번듯한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겨우 안정되고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보지 못했을 때 어머니의 기력은 쇠하고 허리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셨고 밤에는 잠을 이룰 때면 베개를 아주 높이 쌓아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베개 하나만 베고 주무셨지만 통증 때문에 베개를 반으로 덮어 높이를 높여야 잠들기 수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베개 2개를 베어도 허리가 아파 잠을 설치셨죠. 어머니는 늘 옆으로 누워 거의 앉다시피 한 자세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청춘의 모든 힘을 자식들을 위해 쏟아부으시고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병으로 고통받으시자 자식들은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웠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자식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새 침대 하나 사드릴게요. 어머니께서는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이 낡은 침대가 내가 평생 누워온 곳이라 제일 편하다. 너희들이나 아침마다 네 아내랑 아이들 잘 챙겨서 든든히 먹이고 잘 가르치면 나는 그걸로 더 바랄 게 없다. 자식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큰아들은 장가를 갔고 딸은 시집을 갔죠. 시골에서의 신혼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젊음과 건강이 있었기에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은 여동생과 몰래 돈을 모아 읍내에 나가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아주 크고 새 매트리스와 이불까지 갖춘 푹신한 침대였죠. 어머니가 잠이라도 편히 주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처음 침대를 집에 들였을 때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자식들을 나무라시며 당장 가져다 환불하라고 성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니는 이내 새 침대가 무척 마음에 드신 듯 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깡충깡충 튀어보기도 하고 팔을 쭉 뻗고 벌러덩 누워 이리저리 뒹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종종 동네 친구분들을 방으로 모시고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것 좀 봐. 우리 애들이 사준 침대인데 내가 사지 말라고 뜯어 말렸는데도 굳이 사왔다니까. 정말 못 말린다니까. 어머니의 친구분들은 대부분 가난한 시골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좋은 침대를 본 분들은 모두 감탄하며 부러워했죠.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자식들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응어리도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침대에서 며칠 잘 주무시는가 싶더니 갑자기 어머니는 더 이상 침대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침대 옆 차가운 맨바닥에 이불을 깔고 주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내 아들도 그저 한낮의 더위를 식히려고 잠시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방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는 황급히 침대 위로 올라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죠. 아들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바닥에서 주무세요? 어머니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냥 시원해서 그런다. 막내 아들이 다시 캐물었습니다. 밤에는 시원한데 왜 침대에서 안 주무시고요?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머니는 마침내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나는 저 침대에서 자는 게 영 불편하구나. 차라리 나한테 한 2, 3만 원짜리 간이 침대나 하나 사다 오너라. 나는 그게 훨씬 좋겠다. 막내 아들은 이 사실을 형과 누나에게 알렸습니다. 형과 누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와 온갖 말로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분들과 지인들에게까지 부탁해 설득을 시도했지만 어머니는 한결같이 외치셨습니다. 간이 침대는 간이 침대일 뿐이다. 그러다 형제들은 어머니가 꼼짝 못할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아랫마을에 사시는 칠수 아저씨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을 유난히 존경하고 어려워하셨죠. 예전에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밭농사를 지을 때였습니다. 파종할 시기는 다가오는데 밭을 갈 돈이 없었던 어머니는 칠수 아저씨 댁을 찾아가 외상으로 밭을 갈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확하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해 따라 수확물의 값이 폭락하여 인건비는커녕 원금까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칠수 아저씨에게 빚을 조금만 밀어달라고 사정해야 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하는 어머니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칠수 아저씨는 밭을 갈아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집안 형편이 나아지자 어머니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자식들을 시켜 칠수 아저씨 댁에 선물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좋은 차를, 때로는 과일이나 고기를 보냈죠. 수십 년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선물값을 다 합치면 그때의 밭 갈던 삭세 몇 배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은혜의 빚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칠수 아저씨를 모시고 와 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칠수 아저씨가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니는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 누우셨습니다. 모든 방법이 소용없게 되자 막내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연세 드시더니 고집만 세지고 정말 이상해지셨어요.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거의 자리에 누워 지내게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누워만 계시니 등에는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활동량이 줄고 허리 통증에 불면증까지 겹치면서 어머니의 기력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식사량도 줄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 번갈아가며 간호했습니다.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힘없이 눈을 감고 계신 어머니를 보며 자식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조금이라도 나눠드려서 어머니가 단 몇 년이라도 더 사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며칠 뒤 갑자기 어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시고 말씀도 또렷하고 명료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부축을 부탁해 병원 창가로 다가가 가로수와 거리,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셨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병실로 불러 모아 한 명 한 명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고향 풍습에는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함께 태워주는 법이 있단다. 나중에 내가 죽거든 저번에 사준 작은 간이 침대를 꼭 같이 태워다오. 저 큰 새 침대는 절대 태우지 마라. 너무 아깝잖니. 내가 며칠 누워보지도 않아서 아직 내 최치도 안 뺀 새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건 내 것이라 할 수 없단다. 저 큰 침대는 우리 막내가 장가가면 새아가 쓰게 하려무나. 꼭 그래야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연구차를 따르며 자식들은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밤 넓고 푹신한 침대에 누운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떠올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는 오직 자식들 걱정뿐이셨구나. 어머니.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1000가지 지혜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지혜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